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최근 발표된 6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 5천억 원으로 계속해서 사상 최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 말 기준 금융시장 동향을 알아보고 가계 및 기업부채 현황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처럼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밑지식을 위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수신에 관해 복습하겠습니다. 여신과 수신의 주체는 은행입니다. 은행의 처지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신, 줄 여자를 써서 주는 것,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여신이라고 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신금리는 대출금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수신, 받을 수자를 써서 신용을 받는, 즉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합니다. 은행이 돈을 빌리는 것이 바로 예금이나 적금 등을 받는 것이고 돈을 빌리는 것을 수신금리라고 합니다. 차주는 대출을 받은 개인, 즉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다음은 DTI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연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빌린 돈과 빌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DTI의 도입 목적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여력에 맞게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규제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DTI의 계산은 1년간 갚아야 할 주택담보 총대출 원금과 이자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연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빌리는 기간이 10년, 대출 금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DTI는 60%가 되는 것입니다. DTI가 낮을수록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연간 소득에서 각종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연간 벌어들이는 돈에서 모든 종류의 빚으로 갚아야 할 돈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계산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장기카드대출, 기타 대출을 모두 포함해 빚을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DSR 비율이 40%까지는 적정으로 평가하고 70%를 넘어가면 이자를 내기도 벅찬 것으로 평가합니다. DSR의 계산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즉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것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한국은 DSR 40%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정책적 선택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대출 등은 적용 배제하였습니다. DSR의 규제 방식은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캐나다, 홍콩 등은 DSR로 대출 한도를 직접 규제하는 반면 미국, 한국 등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간접 지표로 규제합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여신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DSR 규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등의 이자만을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누어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을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을 계산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DSR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출할 때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스트레스 DSR을 오는 9월부터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이금융권에는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고 2025년 7월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및 기타 대출 모두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최대 대출 한도는 대출 유형에 따라 대략 3에서 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되며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까닭은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애초 스트레스 DSR 2단계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연기하여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먼저 주요국 국채금리 10년물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진국들의 국채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가 상승하면서 대체로 하락하였으며 신흥국들의 국채금리는 나라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물가, 소비, 고용 지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고 국채 수익률은 4.4%를 기록하다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으나 프랑스, 영국 등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독일 등 국채의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였고 중국은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되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국 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환율의 흐름을 살펴볼 때 알아본 것처럼 미 달러화는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었는데도 유럽 등 선제적 금리 인하 영향을 받아 유로화와 엔화의 약세로 강보합을 보이다가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유로화는 프랑스 조기 총선이 지나면서 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엔화는 6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자 엔달러 161엔이던 환율이 159엔대로 한숨 돌리는 모습입니다. 브라질 헤알화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 우려 등으로 약세가 되었고 멕시코 페소화는 반시장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로 약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로 1376.7원까지 하락하였다가 7월 초 하락분을 모두 반납하고 1383.3원이 되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하며 11일 1373.1원까지 하락하였다가 하루 만에 다시 1379.6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이 2024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하루에도 가치가 이렇게 급락 및 급등하는 것은 결코 건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1300원대의 환율이 뉴노멀이 된 것처럼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등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높은 환율로 인하여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에는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원달러 환율 스왑 레이트는 내외 금리차 역전폭 확대의 영향으로 하락하였고 통화수합 금리는 국고채 금리에 연동되며 하락하였습니다. 여러가지로 현재의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다음은 시장 금리 및 주가 상황입니다. 국고채 수익률은 인위적으로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을 만든 덕에 통화정책 피벗 기대감이 강화되며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회사채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보이며 하락하였고 주요 단기 금리는 대체로 보합세를 보이다가 7월 MMF 수신 유입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미 주가 상승, 수출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말 잔액 기준으로 은행 가계대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월 6조가 증가, 6월에도 6조가 증가하며 두 달 동안 12조가 증가하여 6월 말 잔액 1115조 5천억 원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또한 5월 5조 7천억 원이 증가, 6월 6조 3천억 원이 증가하며 6월 말 잔액 876조 9천억 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지속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부동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였지만 그리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고갈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재정난까지 문제는 모두가 함께 침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타 대출은 반기 말 부실채권 상매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은행 가계대출의 월말 잔액 변화 추이를 보면 은행 가계대출은 1월 말 잔액 1,098조 4천억 원에서 6월 말 1,115조 5천억 원이 되어 6개월간 가계대출 잔액은 총 17조 1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월 855조 3천억 원에서 6월 말 876조 9천억 원으로 6개월간 21조 6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대출 잔액은 1월 241조 9천억 원에서 6월 말 237조 4천억 원으로 상매각을 통해 4조 5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업건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표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3년 37조 1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24년은 3월 한 달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여 6월까지 총 20조 6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등 정책성 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며 건설사 살리기가 계속되고 6월에는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부실채권 상각의 영향으로 1조 6천억 원이 감소하였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등 모두 감소하였으나 보험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말 잔액 기준으로 은행 기업대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은행 기업대출은 5월 6조 9천억 원, 6월 5조 3천억 원이 증가하여 1296조 9천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반기말 계절 요인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대기업 대출은 반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고 중소기업 대출은 부실채권 상매각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회사채는 연초 차환 목적의 선발행 영향으로 순상환이 지속되었고 기업 어음과 단기 사채는 대기업의 반기말 일시 상환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카드사 기초 재무 정보와 경영 지표입니다. 국내 8개 카드사의 1분기 고정이하 여신, 즉 부실채권의 합계는 2조 12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 7007억 원 대비 24.7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1분기 8개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11조 2958억 원입니다. 실질 임금의 감소와 내수 경기 침체는 자영업자들에게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 실적 축소로 건전성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기사들에서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 원인을 보금리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실질 임금의 감소와 내수 경기 침체입니다. 8개 카드사의 연체 채권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대환대출을 포함한 연체율도 지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1분기의 부실채권 합계가 2조 1220억 원으로 이 금액은 2003년 카드 대란 당시 4조 4227억 원보다는 낮지만 2004년 2조 5413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기준 3.4%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매각을 통해 연체율을 하락시켰어도 3%대의 높은 연체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연체율이 3%대 후반을 지나게 되면 지난 카드 대란 같은 사태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 취약한 지방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지방은행입니다. 6대 지방은행 올해 1분기 연체 대출액은 1조 3,771억 원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0년 1분기 9,885억 원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규모가 지난해 말 대비 24년 1, 4분기 연간 기준 56.4%가 증가하였으며 NPL 규모는 80.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평균 연체율은 0.86%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4분기 0.84%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금융위기 상황이다 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실질 처분 가능 소득 변화를 보면 2021년 4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은 356만 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었고 2023년 2분기에 345만 원은 코로나 팬데믹 수준의 실질 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2023년 월평균 실질임금이 355만 4천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임금은 2022년 0.2%가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1.1%가 감소한 것입니다.
명목임금은 2.5% 상승했으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3.6%가 상승하여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이고 2023년 물가 상승률이 2022년 5.1%보다도 둔화하였지만 임금 상승률이 더 둔화한 탓에 실질임금 감소폭이 커진 것입니다. 2023년 소득 분위별 10분위 상위 소득층과 하위 소득층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소득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상위 소득층이 이번 분기에는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실질 소득, 처분 가능 소득의 감소와 가계부채는 내수 경기를 침체시키고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물가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졌다고 물가가 안정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가격은 높지만 소비가 되지 않아 지수가 낮아진 것입니다. 이는 계속되는 수입의 처참한 감소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수입의 대폭 감소로 불황형 흑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채 축소를 해야 할 시기에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리 만무하죠.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대출 등 정책 대출을 강화해서 부동산을 부양하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물가를 잡아야 할 시기에 최장기간 금리를 동결하였고 가계부채가 걱정된다면서 금리를 동결하였는데 정작 정책 대출은 강화하여 가계부채를 더욱더 키우고 있는 상황에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해야 할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걱정하고 가계부채를 걱정해야 할 정부는 부동산 부양을 위해 가계부채를 키우고 있는 것이 정상일까요? 내수 경기 침체와 부자들, 재벌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와 더불어 관변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늘리면서 시민들의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은 줄이고 대대적인 감세로 역대 최대의 세수 펑크가 발생. 재정 건전성을 부르짖으면서 복지를 줄이던 자들은 2024년 5월까지 누적 관리 재정 수치 적자 74.4조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나라 살림을 운영할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데 탐욕은 많아서 발생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그 막대한 부담은 모두 시민들이 부채로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건설사들의 부채를 DSR 우회, LTV 등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부채를 가계부채로 떠넘기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가계부채는 벼락거지와 같은 기레기들의 선동으로 호모증후군을 자극하여 그 가스라이팅에 속은 시민들의 고열을 빨아 이룩해낸 결과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어야 할 수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오로지 부동산 부양을 위해 모든 것을 갈아놓고 있는 지금 상황은 벼랑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기차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벼랑을 향해 달리는 기차를 보면 저 기차 정말 잘 달리고 있구나, 정말 빠르구나, 우리 기차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몰지각한 사회가 되어가고 상식이 죽은 시대이지만 나만 아니면 돼 라는 현실 속에서 나 하나만이라도 상식을 지키자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만 사회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다 함께 죽는 길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신의 사유재산을 늘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또 본능에 가까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스라이팅에 속아서 남들이 추구하는 욕망이나 행복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주식, 내 부동산, 내 것만 지키려는 욕심으로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고 경제적 자유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잘나도 혼자 살 수 없고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계급의식에 찌들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이 지금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고 오로지 잘난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타인의 삶을 경멸하는 생각과 모든 것의 대가는 돈으로 지불하면 된다는 천박한 생각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천박한 사람들이야말로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이 가해자는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피해자는 얼굴과 이름을 노출시켜 2차 피해를 조장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습니다. 대가를 받는 시간, 느리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6월 말 금융시장 동향과 가계 및 기업 대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